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하던 독일인 부부. 중국에서 그들이 당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한밤중 텐트를 에워싼 경찰, 하루 종일 따라붙는 감시 차량, 거짓말로 하루를 통째로 빼앗아간 관료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부부는 굶으면서도 페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기대 없이 발을 들인 한국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2년 동안 유라시아를 달리며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던 이 부부가 한국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움직이지 마.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카의 손이 반사적으로 제 팔을 파고들었고 우리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텐트 천 위로 그림자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멈췄습니다. 더 있었죠. 사실 이야기는 조금 더 앞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자전거 여행자 한스 바우어입니다. 2년 넘게 아내 프란치스카와 함께 유라시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출발해 동유럽의 가난한 마을들을 지나고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황무지를 넘고 그렇게 중국 대륙까지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는 단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직 2바퀴로만 이동했죠. 그 2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독재국가의 공기가 어떤 냄새인지, 가난이 사람의 눈빛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국경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고 직접 겪기 전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왔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감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골적이고 투박했죠. 중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디서나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계속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 카메라인지 사람인지 차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시선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카는 사흘째 되던 날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여기 뭔가 이상해. 계속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야. 저는 그때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아무것도 없는 넓은 평원 한복판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겨우 잠들었을 때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텐트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죠. 프란치스카가 비명 대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밖에는 5명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경찰복, 그리고 카메라. 한밤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 평원 한복판에 5명이 텐트를 에워싸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죠. 카메라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는 따졌습니다. 무슨 권리로 한밤중에 사람 텐트를 에워싸냐고. 번역기를 꺼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늑대가 출몰합니다. 잠시 후 달라졌습니다. 국경지역이라 위험합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에서 진짜 위험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난 적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찰에게 여권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짜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지. 지금 이 사람들의 눈빛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우리 텐트 치기 전부터 따라온 거 아니야?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5명이 이 광활한 평원에서 정확히 우리 텐트를 찾아왔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어둠 속에서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텐트를 접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드넓은 어둠, 거센 바람, 그리고 우리를 에워싼 5개의 불빛. 앞도 그들이었고 뒤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관리 대상이었죠. 그날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전등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천 위로 들이우던 그림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달려온 사람입니다.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버텼고
타지키스탄 산악지대에서 영하의 밤을 텐트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제가 경찰 몇 명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서 있으면 어깨가 굳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색 차량을 처음 발견한 건 출발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일정한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딱 그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도 높였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앞서 달리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시를 전에도 겪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적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티를 냈고 가끔은 직접 다가와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차라리 상대하기 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은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감시는 달랐습니다. 보이는 듯 안 보이고 없는 듯 있었습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더 사람을 갉아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은색 차량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교대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따라왔습니다. 그게 더 불쾌했습니다. 적어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하면 우리를 의식한다는 뜻이라도 됩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잠깐 쉬어가려고 길가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주민 몇 명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란치스카가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프란치스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하지만 손을 내밀던 키르기스스탄 유목민들, 말은 통하지 않아도 텐트 옆에 음식을 놓고 가던 몽골 할머니.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눈빛은 어디서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길가에서 파는 음식을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재료가 기름에 볶여 있었고 색깔도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한 입 먹은 프란치스카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몇 번 씹다가 멈췄습니다. 억지로 넘길 수는 있었지만 그게 다였죠. 결국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또 빵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보면 뭔가를 더 가져다 줬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맛없어도 그 온기가 배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게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건 아직 체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게 며칠이고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죠. 그날 하루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꾸리고 있는데 경찰 한 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흘러나온 말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허가증. 2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넘어다니면서 별의별 서류를 다 다뤄봤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입국 자체가 초청장 없이 불가능했고 타지키스탄 고르노바다 흐샨 지역에서는 특별 허가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건 힘들었지만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안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건 달랐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도 이 지역에 들어설 때도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들어와 버린 우리에게 갑자기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담당자는 우리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권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도장 하나 없이 그냥 돌려줬습니다. 여기서는 발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허가증 자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했죠. 안도하며 출발하려는데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경찰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이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 경찰서에서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찰서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갈 때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했고 어떤 곳은 서류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담당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차량 이동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료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카의 눈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많은 관료주의를 겪어봤습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서는 비자 연장을 위해 사흘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느렸을 뿐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적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해결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하게도 깊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싸울 의지조차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프란치스카는 경찰서 밖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자전거를 끌고 경찰서를 5곳이나 돌아다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나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도 빵이었습니다. 경찰서 앞 계단에 앉아 빵을 씹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한 조각을 손에 든 채 한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유목민 할머니가 양고기 스튜를 한 솥 끓여서 가져다 줬던 그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할머니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누가 올 것 같아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감시, 거짓말, 통제,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하루. 2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달려오면서 힘든 순간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힘듦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통제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국경 앞에 섰을 때 저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처럼 입국 심사에서 2시간을 세워두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국경 앞에 서면 자동으로 긴장하는 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라고, 또 뭔가 요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짐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거나.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끝인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오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를 주시하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길을 바꿔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상하게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를 봤습니다. 동유럽의 낡은 도시들, 중앙아시아의 먼지 가득한 시장통, 황무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마을들. 그 나라들 각각이 가진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도로가 없었고, 어떤 나라는 전기가 없었고, 어떤 나라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핍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낮아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도로를 달리면서 그 낮아진 기준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어느 구간에서는 도로가 아예 없어서 흙길을 50km 넘게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작은 지방 도로조차 포장이 돼 있었고 갓길이 정비돼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달리기에 불편함이 없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차가 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프란치스카가 헬멧을 벗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스, 저거 봐.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줄지어 서서 기다렸습니다. 경적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길가에 잠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중국에서는 멈출 때마다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멈추면 누군가 다가왔고 뭔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출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아온 숨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굳어있던 그 어깨가 그제야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유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작은 식당 앞을 지나치던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국물이 끓는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 뭔가 오래 익어가는 냄새. 자전거를 타고 지나치는데 프란치스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프란치스카는 아무 말 없이 그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릇,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가득 차려진 상. 프란치스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우리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양고기를 삶은 국물에 면을 넣은 음식을 먹었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말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그곳 사람들이 건네주는 거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온기가 음식 맛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서 넘어온 이후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재료, 억지로 삼키던 빵, 제대로 앉아서 먹지 못했던 날들. 우리는 먹은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한글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냥 옆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것과 같은 걸로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그릇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 그리고 하얀 쌀밥. 저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든든하고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맛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저도 계속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황무지에서 유목민 할머니가 양고기 스튜를 가져다 줬던 그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차려준 밥이라는 느낌. 그게 음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오랜만에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그릇이 거의 비워질 즈음
프란치스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거야. 먹은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끼니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경찰서 계단에 앉아 빵을 씹던 그 저녁, 뭔지 모를 음식을 억지로 넘기던 그 점심들. 우리는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러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입에 넣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 앞에서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이 달랐습니다. 가벼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묵직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든든하게 채워진 무게감이었죠. 페달을 밟는데 힘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다리가 돌아갔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앞서 달리며 뒤를 돌아보고 웃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선 이후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저를 더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식당이 보이면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지글지글 굽는 냄새가 나면 따라갔습니다. 메뉴를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먹는 걸 가리키면 됐고 주인이 알아서 골라줘도 맛있었습니다. 2년 동안 유라시아를 달리면서 음식 앞에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빵집도 중앙아시아의 바자르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맛인데 매번 거슬리는 게 없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프란치스카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같은 말을 했죠. 이것도 맛있어. 며칠이 지나자 프란치스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스, 나 살찐 것 같아. 자전거 여행 중에 살이 찐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살이 찔 틈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프란치스카도 웃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도 함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여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처음엔 영문을 몰랐습니다. 길가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근처 가게에서 나이 지긋한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중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물병 2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프란치스카가 물병을 받아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낯선 사람의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목민 가족이 게르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 밥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와인 농부가 자기 집 마당에 텐트를 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절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베푸는 특별한 친절이었습니다. 여행자를 신기하게 여기는 호기심이 섞여 있기도 했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유목 문화 특유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이었지만 그 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역을 달리다 언덕 위에서 잠깐 멈췄을 때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카페 주인이 나오더니 아이스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돈을 꺼내려 했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편의점 앞에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과자 봉지를 툭 놓고 가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우리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수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차를 세우더니 공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고칠 때까지 옆에 있다가 다 됐다 싶자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고맙다고 할 틈도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그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야. 맞았습니다. 지역이 달라져도 사람이 달라져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친절을 베푼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에 남았죠. 저는 30개가 넘는 나라를 자전거로 지나왔습니다. 그 나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외국인 여행자를 보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공동체 안쪽을 향한 것이었고 낯선 외국인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이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마을 정자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이 거기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자전거로 여기까지 왔냐고. 번역기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이 깔깔 웃으셨습니다. 독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이 집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수박이었습니다. 큰 수박을 통째로 가져오셔서 그 자리에서 잘라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자 아래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수박을 먹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수박을 먹다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박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느낌이어서였습니다. 경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 중국에서 우리는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여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이유가 됐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도 우리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 눈을 피하는 나라와 먼저 다가오는 나라. 그 간격이 단순히 친절함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만들어온 무언가였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낯선 사람이어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이 나라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 나라의 방식이었죠.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은 수도가 아니라 시골에서 드러난다고. 2년 동안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그 믿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수도 뒤에 감춰진 진짜 민낯은 항상 시골에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는 번쩍이는 현대식 건물들로 가득했지만 2시간만 벗어나면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무너져가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국 대도시들은 고층 빌딩 숲이었지만 우리가 달렸던 그 국경 근처 마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시는 꾸밀 수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건물을 세우고 거리를 정비하면 어느 나라든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시골은 다릅니다. 시골은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꾸밀 이유도 없고 꾸밀 여유도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시골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이 펼쳐졌습니다.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을들이 나지막하게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듯이, 판단하듯이. 그리고 첫 번째 마을에서 멈췄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담장 아래에 골목 구석에 어디를 봐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집들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낡은 담벼락 아래가 쓸려 있었습니다. 골목바닥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아침 쓸고 닦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자전거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여기 시골 맞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맞긴 한데 제가 알던 시골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달리면 달릴수록 그 느낌은 반복됐습니다. 마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화단이 가꿔져 있었습니다. 담장 옆에 계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표지판이 정갈했습니다. 동유럽 시골에서는 빈집이 늘어서 무너져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중앙아시아 시골에서는 흙바람 속에 먼지 뒤집어 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의 시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도 이름 없는 시골길 옆 마을에서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안쪽까지 신경을 쓰는 나라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관광객이 오든 오지 않든 그냥 자기 마을을, 자기 골목을, 자기 담장 아래를 쓸고 닦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 그날도 우리는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식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가 그늘 아래 자전거를 세우고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저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그 빵을 씹으면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70은 넘어 보이셨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빵을 들고 앉아있는 우리를 말없이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짓을 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죠. 저와 프란치스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세워두고 따라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를 잡으시더니 주인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앉으라는 손짓만 하셨습니다. 잠시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뜨거운 국, 고기 반찬, 나물, 그리고 하얀 쌀밥. 할아버지는 우리 맞은편에 앉으셔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목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달리면서 정말 많은 친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길가에 앉아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프란치스카를 봤습니다. 프란치스카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밥그릇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자 조용히 따라 일어나셨습니다. 더 드시라는 손짓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식당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 나라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식당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짐을 싸다가 멈췄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숙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말했습니다. 가기 싫다. 2년 넘게 여행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 페달을 밟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을 되감아 봤습니다. 독일을 출발하던 날, 폴란드의 낡은 국도, 우크라이나의 해바라기 밭, 조지아 산악지대의 끝없는 오르막,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만난 모래폭풍,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권을 빼앗기던 그 오후,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에서 영하의 밤을 버티던 것,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지독한 날들 수십 개의 나라, 수만 킬로미터의 길.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아무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횡단 일정 위에 놓인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리가 어떤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달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흙길을 50km씩 달리던 저에게 지방 소도시 골목길조차 포장된 이 나라의 도로는 충격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멈췄습니다. 경적 소리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건 서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지방 소도시, 관광객 한 명 없는 시골 마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30개가 넘는 나라를 달려왔습니다. 유럽도 중앙아시아도 어디도 이렇게 일관되게 정돈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수도만 번지르르하고 시골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골 골목 담장 아래까지 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물을 건네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내밀던 그 아저씨, 언덕 위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던 카페 주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자를 놓고 가시던 할머니, 타이어 펑크를 같이 고쳐주고 인사도 없이 차를 몰고 가버린 그 아저씨.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빵을 먹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설명 없이 식당으로 데려가시던 그분.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그 한마디 저는 그 말을 수백 번 되씹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었는지. 낯선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그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억눌렀습니다. 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년 동안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된 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나도 담담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찰에게 여권을 빼앗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천천히 쌓이고 판단은 신중하게 내리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억눌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달리면서 한국을 벗어나면서 그 풍경이 멀어지면서 억눌렀던 게 올라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으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뺨 위로 뭔가 흘렀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옆으로 붙어 달리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달렸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나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수십 개의 나라를 봐왔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봤고 가난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나라들도 봤습니다.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한국을 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만 잘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골목 담장 아래까지 쓸려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있는 낯선 외국인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식당으로 데려가는 할아버지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접 봤습니다. 직접 겪었습니다. 직접 먹었습니다. 선진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이제 압니다. 시민의식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도 압니다. 한국은 그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이 나라를 지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2년 동안 세상을 보며 쌓아온 모든 기준을 다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직접 달려온 두 사람이 인정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